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정치권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야권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고 오는 7일 오후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당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탄핵안은 통과될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오늘 이 비상계엄 사태가 정치권에 미친 파장을 진단하고 향후 전국의 흐름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신 홍익표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안대학교의 배종호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니 해도 우리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건 과연 7일 저녁 7시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탄핵안 표결이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홍익표 전 의원은. 글쎄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지금 그 탄핵 반대를 정했거든요. 그럴 경우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론으로 정해서 아마 예를 들면 입장하지 않는다든지 이 본회의장에 그래서 표결을 하지 않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번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에서는 약간 불확실성이 높아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적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론으로 정하면서 상당히 어려워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한 10%밖에 안 된다. 글쎄요,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안에 들어와서 투표를 하게 하면 좀 다를 텐데 아까 제가 얘기한 방식으로 모든 이제 그런 불확실성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거하기 위해서 아예 투표에 입장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엄경영 소장은. 네, 저는 입장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7, 80% 부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워딩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대표가 부결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탈당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반드시 맞겠다. 이런 이제 의지가 들어있다고 보고요. 다만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들어가더라도 80% 정도 부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종호 교수. 네, 이번 7일 날 탄핵 소추안 표결은 통과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7일 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 그 이유는 결국은 국민 여론 때문에 그렇다. 전례를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압도적인 의석에도 불구하고 60명 이상
탈당을 해가지고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예. 그게 결국은 동인이 국민 여론이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앞으로 시간의 문제지 통과된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하지만 7일은 7일은 좀 된다.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최진영 변호사. 키워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트라우마. 그 결과 부결될 가능성은 한 90%입니다. 다만 10%란 것이 남아 있는데 그 10%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그 엄경영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 좀 연장선상인데 한동훈 대표는 부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고 더불어서 본인 그 페이스북에 쓴 글에 제일 말미에 하나의 사족을 붙였습니다. 당론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 대표의 의사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최고위원회에서 발언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어쨌든 분명히 기각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 역학 구도가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한 10% 정도의 어떤 통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 못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90%란 것은 거의 확실하게 이번에는 부결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분의 전망이 일단 7일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비슷하신데, 자 논리적으로 거슬러 가보면 정치권에 떠돌던 탄핵이 본격 추진된 직접적 동의는 이른바 비상계엄 사태입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를 어떤 성격으로 보고 계신지 선거 규정도 토론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죠, 홍익표 전 의원. 예, 이번 그 비상기업 사태를 볼 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그 내용적으로 이것이 타당하냐,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냐,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헌법 제 77조에 비상경이 발동할 수 있는 요령은 전시나 그에 준하는 사변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의 사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 비상기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시상 그 전시에 중할 만큼 혼란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불가피하게 그 군대를 동원해야 될 정도로 치안이 혼란한 상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경찰 병력으로 지금 치안 유지가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헌법 77조에 규정돼 있는 내용에 따르면 지금 현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대를 동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내용적으로 위헌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절차적인 문제인데, 일단 초기에는 국무회의가 있었냐 없었냐 갖고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일부 밝혀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있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곤 있어요. 그렇죠. 예, 나오곤 있는데 대부분 다 찬성한 사람은 거의 국방부 장관 정도 한 명 외에는 대부분 다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밀어붙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국회에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즉각적으로요. 예. 근데 국회 통보 절차가 없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회 통보된 이후에 그럼 이거 그 국회가 이 비상계엄을 유지할지 아니면 중단시킬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헌법적 권한을 제한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날 계엄군이 국회에 침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국회의 헌법적 권리를 제한한 거니 아니냐, 이 결과에 따라서 저는 위헌적 성격이 매우 높은 이번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위헌, 불법적 요소가 강한 비상계엄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저지하려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분 네, 어제 오늘 이제 전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이 남녀노소의 거의 80~90% 정도가 비상계엄령에 관한 기사를 검색을 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분노도 컸다. 저도 이제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지금의 정국을 내란적인 상황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위법 위헌 논란이 있는 계엄령을 발동한 것은 저는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주장하기는 좀 부족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공세로 인해서 함정에 빠진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연이어서 이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또 탄핵안도 이제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게다가 이번에는 예산안까지 대폭 삭감을 하면서 사실을 정부의 정부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갔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그 판단이 옳다 나쁘다 이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감정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갑자기 이런 그 계엄령 발동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함정에 빠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 발동하면서 적당한 판단한 건지, 그러니까 저는 저도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다만 야권도 상당한 빌미를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함정에 빠졌다면 자기 스스로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졌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는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합법적이 되려면 첫 번째로 헌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잘 아시겠지만 전시라든지 사변이라든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담화문을 통해서 밝힌 것은 야당의 탄핵 추진 그리고 예산안 감액 두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삼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요건에 맞지 않는 그런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는 절차가 전혀 맞지 않아요. 즉시 비상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 의무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 계엄군 사령관 을 대통령이 임명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추천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절차가 지금 생략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적인 그런 비상계엄 선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포고령 제1조 1항을 보면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계엄법은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불법적인 그런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대를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국회를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포조까지 만들어가지고 여야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걸 넘어서 내란죄에 해당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헌법 정신에 반하는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해제되는 것은 마땅했습니다. 저 또한 비상계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나 내용이 과연 위헌이고 나아가 그걸로 인해서 탄핵과 형사적으로 내란까지 되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탄핵의 헌법상의 어떤 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미비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77조에 보면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에 대한 것은 평가의 나름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그 현실 인식이 어느 도단이다라고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아니고 정말 일개 군대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외세라든가 이렇다고 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쿠데타인 것이고 그거는 반역행위고 반란행위입니다. 그렇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비상대권 내지는 통치행위로서 인정된 규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의 요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황이 과연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른바 탄핵농단, 예산농단, 입법농단 그로 인한 국가기능 마비 사태 이 부분은 대통령으로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와 같은 것이 합당한지 여부는 오늘 한동훈 대표의 말씀처럼 국민의 어떤 판단과 상당 부분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적 결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용산의 대통령실에 대한 그 특활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로로 만들고 국민의 어떤 생명과 지식 그 어떤 재산을 챙길 수 있는 수사기관의 특활비를 제로로 만들어서 사실상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이런 것이 현재로서의 어떤 그 국가 그 기능 마비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국가 어떤 그 원수로서의 결단 이것이 정치적인 책임은 변론으로 이것이 헌법에 규정한 절차와 내용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인 쟁점이 어떻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지 법적인 부분으로 재단할 부분은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그 방금 언급하신 그 내용과 절차상 이게 탄핵의 사유가 되고 내란죄 구성의 요건이 되는지 따져보자. 그렇죠. 그 대목 조금 이따 토론할 텐데 그 전에 이제 두 분께서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걸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좀 대셨는데 두 분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셨거든요. 왜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 이해를 못 하겠다. 왜 이런 저 비상계엄을 했는지.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자꾸 이유를 든 대통령이 이유를 든 세 가지 지금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탄핵이 자주 있었다. 그다음에 그 예산을 독재했다. 그다음에 입법을 한다 이러는데 이것은 지금 그 지난 4월달 지난 2024년 4월에 총선 이후에 국민적 선택에 의해서 그런 입법 권력의 그 지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이것을 인위적으로 비상계엄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된 지형에 자신의 정치 행태를 맞추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그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 가장 아끼셨던 임동원 장관을 여소야대 국면이 됐어요. 그 DJP 연합이 깨지면서 그 임동원 장관을 해임 건의한 거를 했죠. 그럼 그 부당한 해임 건의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스트라이커 부대에 대해서 젊은 대학생들이 그 난입한 것 때문에 당시 행자부 장관인 김두관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야당이 했어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또 받아들이세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번도 그런 야권의 요구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 그 많은 국민들이 이태원 건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도 하지 않았고 여러 문제가 됐을 때 단 한 번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돼서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4조 3천억 삭감했습니다. 정부 안에서. 그리고 4조 3천억 삭감한 걸 갖고 별도로 다른 것을 국회가 채우죠. 이번에는 그 채우는 절차를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이 정도 늘 4조에서 5조 정도 삭감하는 건 국회의 권한인 거예요. 이거 갖고 예산이 마비됐다. 그다음에 특히 특활비 갖고 업무가 마비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활비 우리가 수사나 또는 이런 공공기관 대통령실이나 또 국회도 지금 특활비를 과거에 비해서 90% 이상 줄여놨는데 특활비나 그 특경비가 없으면 다소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못하거나 또는 국가 운영을 못하거나 국회가 입법 활동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할 만한 어떤 사유도 아닌데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배 교수님. 저는 왜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뭡니까? 뭐 한마디로 자신의 사육 때문이죠. 그럼 사육이 뭐냐? 지금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치적인 공세 또는 뭐 법적인 공세 그리고 또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지금 특검법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김건희 여사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포함해서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등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특검이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제 최근에는 명태균 씨를 구속 기소하기 전날 명태균 씨가 특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은 황금폰을 뭐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결정적인 스모킹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검찰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전국이 흘러가면 결국은 자신도 탄핵되고 배우자도 감옥에 가겠다. 그래서 내가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야당을 무력화시키겠다. 저는 이런 시나리오 아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비상계엄을 저는 선포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우리 이제 변호사님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약간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법적인 부분 또 그리고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또 해제가 됐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 또 그리고 이거는 평가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거는 통칭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면책이 됩니까? 그리고 해제가 된 것은 시민들이 5천 명이나 몰려오고 국회의원들이 190명이 몰려와가지고 몸싸움 끝에 또 다행히 MZ세대가 주축이 된 이 계엄군이 이걸 적극적으로 봉쇄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해제 의결이 가결됐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면책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분명히 법의 영역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이거는 불법적인 그런 비상계엄인 거예요. 자, 얘기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위헌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위법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그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도록 반드시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2년 2개월이나 지나가지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의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민주당이면은 그 판사를 탄핵해야 됩니까? 그런 취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상대권이란 것은 말 그대로 비상 상황 속에서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어떤 상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은 어떤 절차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약간의 어떤 것을 압축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약간 미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거를 일일이 다 하겠죠. 그렇지만 그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짧은 시간에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절차적 위반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봤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위원회를 소집하고 그에 따른 결단을 해서 도장을 찍고 발표를 했고 나아가 그 국회가 190석으로 해제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큰 틀에 있어서는 그 절차가 대부분 지켜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리고 하나의 정치적 행위다. 그렇죠. 말 그대로 통치행위는 다들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비상대권이라고 해서 이른바 사법통제 대상에서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다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확보되면서 그 대권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었고 설령 그와 같은 비상대권이라 한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법 절차 내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것이 요즘의 큰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원칙적인 얘기에 봤을 때는 이른바 비상대권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12.12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5.16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통령이 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또 아니고 선출되지도 않은 본부가 했다는 점에서 맞아요. 접근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점을 저는 상기시켜 주고 싶은 겁니다.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의 비상대권이다라는 네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선 비유가 적절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법부가 이 1심, 2심, 3심을 언제까지 마무리한다라는 것은 물론 그 의무 규정이긴 하지만 지금 그게 관행적으로 지금 연기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특정 일의 특혜가 아니라 사법부의 여러 가지 그 어떤 사법행정의 업무가 과다함으로 인해서 또 판사들이 처리해야 될 일이 많으면서 지금 그게 관행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 일과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국가적 중대사입니다. 국가적 중대사를 왜 헌법에 이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과 해야 될 내용적인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해 놨겠어요. 헌법에서 일반적으로는 일반론을 해놓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데 그나마 헌법에서 이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비상대권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점점점 권력도 법에 의한 통치. 과거에 임금 그 왕정 시대에는 아무의 목을 칠 수 있었어요, 대통령이.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 게 민주주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점점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5.16 쿠데타, 그다음에 12.12 쿠데타와 달리 이번 쿠데타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웠고 또 국민들께서도 법과 절차를 따지게 된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러한 정도의 비상 계엄을 할 정도라면 법과 원칙을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되고 특히 국무위원들이 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게 취지에도 안 맞고 절차에도 안 맞는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붙인 것은 상당히 그 헌법과 법을 정면으로 충돌한 그 소지가 큰 거죠. 내란죄에도 해당된다고 저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두 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걸 좀 이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홍익표 대표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지형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고 배종호 교수께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명태균 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이번 그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 저는 국회가 만약에 봉쇄됐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봉쇄하면
국회의원 300명을 상대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서 예. 수백만 명의 시민과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최소 3일, 최대 잡아도 일주일 안에 이게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비상계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애초부터 정치 지형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발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종호 교수께서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의혹하고 명태균 의혹인데요. 사실 김건희 여사 의혹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이 결혼하기 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진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항고제도를 활용하면 추가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하고 계속 이 정치 공세만 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태균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카톡이 공개가 됐지만 이러면서 문제가 됐지만요. 이게 그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선거 비용이 60억이 남았어요. 우리가 통상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중앙선대위가 있지만 후보 캠프도 있고 과거 선대위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쓴 비용을 나중에 이 당에다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캠프에서 썼는데 너네가 처리해줘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명태균 의혹의 핵심은 돈이 오간 김영선 전 의원하고 관계예요. 그 외에는 지금 밝혀진 게 없고 수사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덮기 위해서 왜 이 계엄령을 발동하냐 이거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대목은 그 정도 하시고 이게 위헌 위법으로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내란죄에 대해서도요. 만약에 내란죄가 성립이 되려면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국회에 들어와서 의사 진행을 방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의사 진행 방해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회를 봉쇄했다고 하지만 280명이 들어와서 국회를 어떻게 봉쇄합니까? 그러니까 10배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국회 봉쇄도 이게 경찰이 풀었다 말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원 190명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그냥 방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란죄는 전혀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내란죄는요. 280명을 투입을 해서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지금 형법 87조에 정확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거나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는 내란죄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내란죄에 해당이 되는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요건에도 맞지 않고 절차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게 폭동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엄사령관 포고령에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는 것은 계엄법 위반이에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잖아요. 물리력을 동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떨어진 내란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란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내란죄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이거는 불소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란 외환의 경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위헌 위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헌 위법한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또 탄핵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맞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위헌 위법이면 다 파면합니까?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이 뭔가 잘못하면은 징계 절차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견책을 할 수도 있고 경고르죠. 그리고 또 감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해임할 수도 있고, 정말 나쁜 짓을 했으면 파면하는 겁니다. 이른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묻도 따지도 않고 그냥 파면이다 이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에 얘기하신 것처럼 내란 그러니까 형법상에 어떻게 보면 국토를 문란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폭동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안에서 국헌을 문란시키고 어떻게 보면 국토를 참전하기 위한 것이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바 내란죄의 고의적 구성 요건이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폭동이냐? 폭동을 하려고 하면 진짜 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나와가지고 정말 한 지역을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법학자들 사이에도 일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폭동이냐 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민주당으로서는 최대한 넓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구성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얘기하는 것도 검찰도 뭐라고 합니까? 직권남용이에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저희가 왜 입법농단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민주당이 지금 고소 고발을 하려고 봤더니만 검찰은 우리는 이거 못해요. 우리는 관할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했더니만 우리는 부패범죄하지. 우리는 이게 내라는 우리 할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했죠? 이거를 이른바 민주당 정권에서의 어떤 그 검수완박으로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입법농단이란 거예요. 입법농단.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폭동이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넓게 포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직권남용 기소했는데 다 무죄 나오는 게 그 민주당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고소해서 관련 소물로 있어 내란이 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구고하다는 거예요. 네, 자, 진행자님 제가 좀 짧게 반론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자, 제가 짧게 잠깐요. 이거 맞물리는 거니까 제가 짧게 잠깐만요. 제가 짧게 얘기하고요. 뭐냐? 아니 가짜 뉴스.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헌법 질서를 소화하고 국회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비상계엄 선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니까요. 포고령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불법을 통해서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습니까? 국회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하시지 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또 남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잠깐만. 그리고 아까 공무원 말씀을 하시면서 수위를 지키세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수위를 지키세요. 자, 공무원 파면하고 대통령 파면하고 똑같습니까? 말씀 지키는 거하고 개인적인 비난 발언은 하지 마시라는 비난은 거예요.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을 넘어서 그건 말이 안 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수님이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저도 판단하고 국민도 판단하고 시청자도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공무원 파면과 대통령의 파면은 달라요. 대통령 파면하는 거는 탄핵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가짜 뉴스 말씀하셔서 그걸 좀 정정을 하려고 뭐죠? 하는데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방금 고발했어요.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지금 고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즉각 수사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즉각 수사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 건데 어쨌든 발언록 뒤져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하고 아니 지금 경찰은 고발이 들어갔잖아요. 사건 그럼 배당을 수사해야죠. 했고 그리고 오늘 검찰이 오후에 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어요. 저는 즉각 수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각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 즉각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대통령이 진짜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국회와 민주당 특히 야당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방해하고 있고 국정이 마비됐다. 그러면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방법이. 이게 비상계엄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제소를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헌정당으로 판정되면 과거 통합진보당 때처럼 정당이 해산되겠죠. 그게 법적인 대응인 거예요. 이걸 근데 요건에 안 맞는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위헌과 불법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국회와 국민에 의한 징계 절차인데 만약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고 해서 대통령 업무가 대통령이 파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 적용이 정당하냐, 그 사안이 맞느냐에 대해서 따져보고 기각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과연 대통령도 잠깐만요. 마찬가지고 장관도 마찬가지죠. 과연 이게 이제 내란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탄핵 사유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이제 고발이 돼 있으니까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또 탄핵 절차에 들어가서 만약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심의를 거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판정날 문제입니다만 다른 시각, 양쪽 시각은 다 들어봤고요. 이제 앞으로의 전국을 우리가 논의하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탄핵안 과연 7일날 가결될까요? 이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기 직전에 한두 가지 얘기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라.
스스로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뭐 아니면 뭐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라 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당론은 아닙니다만 탈당 내지는 하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말씀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하야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의 계엄령 발동이라든지 기타 수습안이 아직은 헌법을 위배하지 않았다. 또 내란죄도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장 하야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되면 이 정당이라는 방파제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이제 그 벌판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상황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당장은 탈당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두 개 다 저는 이게 뭐 어렵다. 내년 초까지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일단 뭐 선택지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자진 사퇴 문제, 그리고 탄핵 문제, 또 임기 단축하는 이제 개헌 문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임기 개헌 단축은 비교적 평화롭게 이 현재 어지러운 전국을 정리하는 그런 좋은 선택지인데 이번에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 선택지는 사라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야의 문제 그리고 탄핵의 문제인데 탄핵의 문제는 지금 뭐 절차가 들어갔으니까 탄핵 소추안이 1차적으로 국회에서 가결이 돼야만이 이제 탄핵 심판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야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훈 대표랑 만나가지고 지금 한동훈 대표도 뭐 탈당 요구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단일 대우로 탄핵을 또 막자라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하야 또는 뭐 중간 사퇴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왜냐?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적절한 거냐 아니면 잘못된 거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 잘못됐다는 여론이 뭐 거의 70% 넘는 거로 리얼미터 그리고 또 내란죄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도 60%가 넘어요. 이런 국민들의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대통령이 견뎌낼 수 있을까? 저는 견뎌낼 수 없다고 보고 두 번째로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도 아까 우리 지금 소장님께서 굉장히 충동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감정적으로. 이런 대통령의 성정으로 보면 자신이 뭐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 그러면 언제든지 던질 수 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최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추론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야라든가 아니면 사직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제로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국회로부터의 어떤 이 계엄 해제 요청을 받고 바로 어떻게 보면 그 계엄 국회 요청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다만 거기에 하나 붙인 것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탄핵농단 어떻게 보면 그 탄핵농단, 그 예산농단, 입법농단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부분을 국회께서 중단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도 그와 같은 국회 요청을 받아들일 테니까 국회도 이와 같은 그 이른바 탄핵 열차 뭐 정말 예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국정 책임자로서 느끼는 그런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국회는 국회대로 일을 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그 말씀으로부터 사실은 밝혔죠. 사실 저는 그것 플러스 그 외에 국민에게 어떤 그 얘기를 하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그 얘기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받아서 나름대로 답을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없고 다만 조만간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에 대한 사과라든가 아니면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일 것이지 본인 스스로 하야하겠다고 할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제로다. 예, 뭐 대통령의 지금까지 스타일상 캐릭터를 보면 아마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거나 이럴 가능성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정치권의 변화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출당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통령과 같이 가면 내후년에 있는 지방선거도 어렵고
그리고 나도 국회의원도 못할 것 같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질 것 같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을 버리겠죠. 대통령이 안 나간다 해도 출당시킬 겁니다. 탈당하지 않아도.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탄핵까지 가는 것도 역시 국민 여론이 들끓고 국민의힘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탄핵의 카드도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국민의힘이. 근데 그 상황이 되면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닉슨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고 싶어서 하야한 게 아니었죠. 당시 자기의 여당이었던 공화당과 딜을 한 겁니다. 공화당에서 당신이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도 민주당과 같이 당신을 탄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헌정사에 나쁜 기록 남기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 달라 하는 걸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가능성은 또 열릴 수도 있다 봅니다. 자, 맨 처음 시작할 때 네 분 모두 7일 날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전망하셨지만 우리 배종호 교수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7일 날은 낮지만 결과적으로는 탄핵안은 가결될 것이다. 이유는 여론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논리적으로만 따져보면 이번에 이렇게 오밤중에 깜짝 국민들 모두를 놀래킨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직후라서 지금이 어찌 보면 가장 최악일 텐데 그럼 이번에 가결이 안 되는데 앞으로 야당이 계속해서 탄핵소추안을 낸다고 그래서 어떤 상황 변화가 있어서 결국은 가결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국민 여론을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당장 탄핵 소추안 가결에 찬성표를 던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모순된 그런 언행이 나온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관련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상계엄 사태, 위법적인 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면 탄핵 소추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한다? 이거는 굉장히 맞지 않죠. 그런데 이번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19%까지 떨어졌고 그 전에 17%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게 최저치인데 저는 이번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 보면 15%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그걸 계기로 더 떨어질 것이고 촛불 혁명과 같은 그런 시민들의 권리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달라진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 특히 이제 아까 친한계 5명 소장파 이분들이 지금 뭐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면서 또 3가지를 요구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사과, 그리고 또 관련자 책임, 뭐 그러면서 임기 개헌 단축 이런 걸 요구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책임자 처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한동훈 대표 그리고 친한계는 여론에 따라서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한테 책임을 안 묻고 있다.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것이 탄핵 소추안 통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약간 억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탈당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발언을 했어요. 대통령실장하고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 대통령 탈당을 전했다. 이렇게 발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발동에 대한 책임을 탈당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 공수처, 검찰에서 수사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는 민주당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개헌 단축을 이 소장파들이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그거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보기엔 받을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야 문제를 얘기를 하려면 여야 윤석열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언제 하야하고 언제 또 대선 치르고 그리고 남은 문제 내각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러면 민주당이 그런 하야 문제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오늘 이재명 대표 외신 인터뷰 보니까 모레 탄핵 소추안을 통과하느냐, 한 달 후에 통과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은 모든 문을 닫아 걸고 오로지 탄핵 소추안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민주당을 지금 임기 단축 개헌 등등에 좀 열려야 되는데 계속 탄핵만 외치는 것은 문제다라는 지적.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정치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의 원론적 입장이 불충돌하는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그 주모자 그 가장 핵심 그
설계자로 기획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죄 형사처벌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전에 단 1분 1초라도 직을 유지해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되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탄핵안을 공동 발의한 야당 전체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은 복잡하죠. 한동훈 대표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명히 불법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 본인이 자칫 이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했다가는 또 배신자 프레임 또 잘못하면은 조기 대선 경우에 아무래도 현재 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것 아닌가라는 그렇죠. 현실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친윤 일각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이랑 끝까지 가야 되겠다고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지금은 아까 이제 그 사회자께서 지금이 제일 뜨겁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 국민적 열기와 이 국회 열기가 그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16년, 17년 당시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까지 광장에서 열기가 전해온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죠.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특히 친윤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버틸만 하다. 뭐 그래도 아직 우리 지지자들이 있지, 핵심 지지층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대통령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탄핵시켜봤더니 더 나쁜 결과가 왔다. 그 트라우마도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그 판단의 지점이 맞느냐,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일정 시간 되면 확인될 거예요. 그래서 비등점을 넘었으면 도리어 국민의힘에서 지금 친윤계라고 하신 분 중에 몇 분이 더 앞장서서 대통령 탄핵하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근데 엄경영 소장은 그런 아까의 논리적 전개로 보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탄핵안을 내도 결국 그건 안 될 거다라고 보세요? 아니 저도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내일 모레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게 되면 아마도 거리의 촛불 규모도 더 커질 거고. 네, 국민들의 분노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죠. 뭐 국민의힘 지구당사에 뭐 그 플래카드도 막 스프레이도 뿌리고 막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1차, 2차, 3차 탄핵소추안을 계속 낼 텐데 내년 초가 되면 저도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게 탄핵소추안을 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현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또 하야 문제가 같이 논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여야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헌재에서 심판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한 3, 4개월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6명밖에 안 되니까 심판관이 더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추가로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추천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 뭐 시간이 더 걸릴 텐데 그러면 이 공백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리를 국회가 선출해서 과도형 내각을 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게 뭐 헌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총리를 선출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선출한다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헌법에 총리의 어떤 이 국무위원 추천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우리 국내 정치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탄핵소추안으로만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또한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뜨거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등점을 못 넘었는데 다시금 비등점이 올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층은 사실은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갤럽은 이제 뭐 20%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다른 데는 그것보다 더 높은 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앞으로 그럼 일방적으로 지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만 커지겠느냐? 오히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또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의 결집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왜 이렇게 빨리 지금 이 탄핵을 밀어붙이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이 시간을 지나면은 사실상 그 열기가 사그라들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속전속결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주말에 7일 10일 7시였습니까? 저녁 그때에 어떻게 보면은 탄핵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은 그 불씨를 살리기는 쉽지 않다. 왜냐? 날씨도 겨울에 점점 추워집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 속에서 계속 민주당이 이와 같은 탄핵 전국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 경제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저는 홍익표 대표님의 말씀을 상당히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어떤 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제3의 안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탄핵으로만 몰고 가는 이런 강공으로만 몰고 가게 되면은 그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좀 팩트가 다른 것 같은 게요.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몰고 가는 게 아니고 또 민주당이 급하게 몰고 가는 게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위헌적인 위법적인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탄핵의 문을 연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 탄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란 카드를 꺼내면 국민들께서 역풍 맞을까 봐 국민들로부터 그래가지고 안 꺼낸 거예요. 근데 지금 터무니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니까 지금 이거는 법적인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집권당 대표가 이거 위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묻는데 우리 소장님은 저한테 억지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참 말문을 잃었고요. 이게 지금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사실 이건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역사의 코미디로 끝났습니다. 충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 준비 없이 했기 때문에 또 실행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 본다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됐다면은 완전히 국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다 제약을 받아야 돼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처단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거는요. 그래서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대통령 그대로 놔두면 제2의 지금 비상선포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자, 바로 그 대목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 일각에서는 제2의 비상계엄을 취할지 모른다. 그러니 하루빨리 탄핵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하는데 정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정말 그 처음에 김민석 최고가 이 비상계엄령 얘기, 뭐 계엄령 얘기했을 때 그 뭐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뭐 한두 번 얘기하면 됐지 너무 과하게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2024년 대한민국에 가능하겠습니까? 했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예. 그 조선일보도 민주당이 맞았다 이렇게 이제 그 조선일보조차도 미안하다고 이제 사서에 쓸 정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대통령이 굉장히 아까 뭐 만약에 지금 아까 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패닉 상태에서 그런 일을 했다면 더 위험한 거죠. 그럼 또 할지도 모른다. 예, 그래서 근데 저는 한 번 이렇게 됐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전에부터 했던 저희는 시나리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뭔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우발적인 충돌 유도 남북 간에 그래서 전시 내지는 교전 상태, 준전시에 해당하는 이런 상태까지 유도하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뭐 대통령이 또다시 이걸 한다는 걸 뭐 누구처럼 100%다 이렇게까지 말은 못하겠지만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2의 탄핵할 수 있고 남북 간의 국지전 벌일 수 있다. 근데 저는 둘 다 사실 그렇게 가능성이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탄핵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치 자체가 실종이 됩니다. 근데 아까 탄핵 열기 말씀하셨는데요. 2016년 탄핵 열기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 때문이에요. 2016년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럼 국민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탄핵 열기가 없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지만 좋아하지 않지만 그 반사 효과가 이재명 대표한테 간다. 이런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선거법 1심 유죄 나왔고 또 여러 가지 그 유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민주당 의도대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이제 헌재 심판 그 다음에 또 2달 안에 선거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략 민주당 의도대로 된다 하더라도 내년 7, 8월 선거예요. 그럼 이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1, 2심에서 유죄를 주렁주렁 달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두 분 다 그 정치 잘 아시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헌정 사상에서 그런 대선 후보가 있었습니까? 저는 1, 2심에서 이 유죄를 주렁주렁 달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 그 유무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뭐 유죄라는 전제를 해서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분 당이 있지만 또 지지하는 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탄핵 문제하고 대통령의 탄핵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한테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일반론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거기에까지 연계시키면 당연히 정쟁밖에 안 되죠. 엄 소장께서 아까 그 탄핵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임기 단축 내지는 하야 가능성까지를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그건 민주당에게 촉구하시기보다는 뭔가 여지를 대통령 쪽에서 나와야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논리적으로만 보면 뭐 지금 당장은 안 되겠죠. 네. 네,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민주당 의도대로 내년 초쯤에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고 또 헌재 심판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논의를 윤 대통령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면, 그러니까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니까 정치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개선 이런 것들을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탄핵만 해서는 이게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때 촛불 민심의 명령은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리셋을 통해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봐라. 이거를 문재인 정부한테 요구한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뭐 했습니까? 권력만 누리다가 다음 대선에 졌잖아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뭐 어떤 그러니까 특징적인 성과 하나, 두 개만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나요?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아까 그런데 배 교수께서는 임기 단축 개헌 가능성은 이제 제로가 돼 버렸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이거 우리 엄 소장 얘기하고 조금 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안 가결을 이후라도 임기 단축 개헌 얘기는 나올 수 있다. 이런 거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즉 그렇게 했다면 가장 뭐 이상적인 전국 안정 해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권당 대표도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꾸 이걸 통치행위로 얘기하는데 지금 21세기에 대통령이 초법적인 존재는 아니죠. 위헌위법적인 그런 행위를 했으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개헌 단축이라는 그런 카드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하야 문제가 나와요. 그럼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하야 문제를 지금 뭐 민주당이 열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야는 자기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주당하고 또 서로 상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맞는지라는 좀 문제를 드리고요.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주당에서 국지전 얘기하고 또 제2의 계엄 가능성 얘기하니까 이거는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 아니, 분명히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억지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워딩을 했어요. 예. 억지라고 했죠. 억지 주장. 아니, 들어보면 알아요. 거짓말이라고도 했어요. 내가 적어놨어요. 그런데 근데 어떤 측면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시는데요? 제가 또 여쭤볼게요. 네. 그런데 이 비상계엄 가능성을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거는 괴담이다.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로 나타났어요. 21세기에. 자, 그러면 이미 한 번 비상계엄, 터무니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이 두 번째 비상계엄 선포를 안 한다는 보장이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건 전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타당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휴전선 등등에서 국지전을 만들 것이다. 실제로 지금 과거의 우리 역사를 보면 이 보수 세력들은 대선에서 이기려고 북풍 공작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배제할 수 없다. 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최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히 생각이 다른데요.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하면 그땐 정말 탄핵일 겁니다. 그걸 감수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진짜
정말 총칼 들고 탄창에 탄약 넣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접근하는 것은 그 또한 괴담을 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한 프로파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만약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같은, 한마디로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덜 매운 뭐 라면 뭐 이런 이 정도겠죠. 저 또한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 현 상황 속에서 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현재의 어떤 입법적인 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예산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데드락에 걸린 것을 뚫어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졸지에 그냥 최후의 수단인 비상계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헌법은 87년 체제 헌법은 분명히 대통령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통령을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입법을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행정해서 뭔가를 임명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예산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의 몸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사람은 죽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비상계엄을 할 것이 아니고, 제가 한덕수 총리였다고 하면 대통령님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긴급 재정 경제 이런 부분에 대안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가능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최 변호사님, 뭐 굉장히 야당 때문에 뭐 어렵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야당 때문에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무능을 고백하는 거예요. 늘 민주정치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저는 늘 생각이 우리 국민의 51%, 좀 유리하게 생각하면 한 반은 나를 지지하고 반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를 지지하지 않는 반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정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소야대 상황이 있었을 때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노태우 대통령도 고민하다가 선택한 방법이 3당 합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 그러니까 이런 총칼을 동원한 비상계엄령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치권에서의 싸움은,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어려움은 협상과 타협 아니면 정치적 해법, 어떤 형태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 분 다 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은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다만 이게 과연 내란죄까지 물을 만한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판단들이 조금 다른 거일 뿐입니다만. 자, 그런데 아무튼 뭐 이런 중차대한 시국입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나라는 굴러가야 되고 경제는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도 예산 삭감안으로 예결위 통과를 시켰지만 정부가 증액안 좀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세를 보였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측이 좀 열린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논의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특활비 특경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특활비 특경비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일부 삭감하고 그다음에 또 업무 추진비를 전환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 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로 얘기 자꾸 해서 마약수 같은 경우는 장기 수사기 때문에 매년 보고하기 어렵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3년 내지 5년 정도의 텀을 두고 보고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어느 정도 투명성이 있으면 해주겠다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특활비 특경비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투명성을 좀 높이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면 일부를 뭐 삭감해서 유지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선 안을 내라는 거죠. 그렇죠. 정부가 그 안을 가져와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 지금 가지. 정신이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국지전 제2의 계엄령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현재 대통령 상황을 보면 사실상 리더십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다. 동력이 그래서 지금 없죠. 아무것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게 특활비 특경비 문제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민주당이 2조를 요구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여야 원내대표라든지 여야가 더 합의하기가 좀 쉽다. 과거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만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민주당이 이제 탄핵 수찬을 우리 진행자분의 질문에 담긴 함의를 굉장히 존중을 하는데요.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가 터무니없는 비상계엄 선포까지 오게 된 것은 결국은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죽이기, 대결 정치 때문에 그런데요. 이 대결 정치의 첫 단추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꽹 거예요.
대통령이 0.7%포인트 차로 당선이 됐으면 통 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부터 마무리 발언, 앞으로 전국에 대한 마무리 발언 뭐 한 30초, 1분 짧게. 네, 좀 너무 사실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21세기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개탄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정말 대통령이 그럼 이렇게 비상계엄으로 갔다고 해서 그럼 민주당이 탄핵으로만 몰고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호흡을 고를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다가오는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호흡을 가름고 전국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노력도 필요하다. 다만 예상과 달리 정말 이게 그 탄핵안이 가결이 됐다. 이러면은 이제 완전 대한민국은 정말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 간에 일정 부분 전쟁이라도 밑으로는 외교는 협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종호 교수.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나는 왜 대통령이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스스로 예스라는 답이 내려지면 대통령직을 유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스라는 답을 할 수 없다면 저는 대통령직 내려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엄 소장님. 네, 저는 이제 보수 내부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보수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책임지는 자세, 책임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이 추경호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 전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에 대한 보좌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저는 탄핵 소추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철저히 따지고 중형으로 단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홍익표 전 의원. 예, 뭐 앞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탄핵이 탄핵이 아니라 비상계엄이 가져다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 그리고 경제 위기에 더 심화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들과 고민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경제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90년대 초중반에 세계 인류 기업이었던 소니가 몰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삼성은 소니에 비교할 수도 없는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인류 대기업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경제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탄핵이든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 절차, 내란죄 처벌이든 이런 것대로 하되 좀 더 이제는 그 지혜를 모아서 민생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사안을 바라보고 대안도 준비해야 될 시점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외국에서도 이 비상계엄 사태를 아주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그걸 뭐 불과 몇 시간 만에 정상화시킨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또 아주 찬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우린 정상화를 빨리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변화를 줘야죠. 그 변화가 어떤 내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당장 내일 모레 저녁 7시가 정말 우리 모두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